먼저 이번 청각학회에서 한국의 청각학과 청각산업의 태동기념을 축하드립니다. 한림국제대학원 대학교와 한림대학교의 청각학 교육의 석사과정 및 4년제 학사과정이 시작되기 이전에는 국내에는 청각학 교육과정이 없었습니다. 미국에서 청각학 박사 학위를 받으신 두 분, 이정학 교수와 김진숙 교수가 귀국하여 조심스럽게 국내 최초의 청각학 학위 제도를 열게 되었으며 그 와중에 관계되는 학회와의 여러 어려움을 잘 극복하여 오늘날 성공적인 보청기, 인공와우 및 청각 산업의 회사를 운영하는 주력의 청능사가 한림국제대학원 대학교와 한림대학교의 청각학사 출신들이 이끌고 있어 매우 자랑스럽습니다. 이러한 두 분 교수의 활동도 있었지만 고 윤덕선 일송학원 설립자의 결단과 미래 안목이 청각학과 청각산업의 효시가 되었고 큰 역할을 하신 것에 큰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고령사회 속에 청각의 문제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날 것으로 볼 적에 향후 청각학과 청각산업의 미래에도 상당한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모처럼 지금까지 이룩해온 한림국제대학원 대학교와 한림대학교의 청각학 교수들의 빛나는 업적을 더욱 계승 발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오늘 기념하게 되는 청각학 교육의 태동을 축하하고 아울러 지속적인 발전을 기원합니다. 제가 알기 전에 보청기를 쓰셨나 봐요. 네. 보청기를 쓰면 이제 배터리가 없어지니까 기사가 어느 날 내가 갑자기 찾아와 어디 갔다 왔냐고 그랬더니 종로 갔다 왔어요. 종로를 무슨 일로 갔냐니까 이 사장님 저 배터리 구하러 갔었다고 그래서 그래서 그때서야 이 사장님이 보청기 쓰는 걸 알았어요. 예. 그 내가 몇 년도인지 잘 모르겠는데 그 다음부터는 이제 뭐 보청기 쓰시는가 보다 하고 이렇게 만든 긴 테이블에 재단 간부들 앉으면 뭐 8, 9, 10명까지 이렇게 앉거든요. 그리고 이 상석에 여기 앉아 계시면은 저 밑에서 얘기하는 친구의 얘기는 못 듣는다고. 잘 못 들어서 뭐라고 자꾸 그랬어서 나보고도 정치장 그런 공부 한번 해보지 그러시더라고. 공부까지 하라고 하셨어요? 예. 예. 아니 뭐 어디 가서 그런 공부합니까? 미국 가면 되잖아. 현 스타키 대표님이신 심상돈 대표님과 명예이사장님이신 윤덕선 설립자님께서 좋아하신 사례가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모시고 갔죠. 어디로 모시고 청량리에. 가셨어요? 청량리에 거기 뭐 동산보청기였습니다. 그때는. 동산보청 우리가 동산병원이 거기 옆에 있었거든요. 맞아요. 옆에서 그래서 동산병원 맞아요. 바로 옆에 동산보청기에 동산병원에서 이렇게 청량리 로타리 나오면 이렇게 탁 꼽아지는 그 아주 기가 막힌 자리에 딱 건물 잡고 거기 예. 있었는데 아마 거기서는 제작까지 하고 네, 그렇죠? 맞습니다. 그때 직접 다 제작하셨었어요. 제작하는 그 파트가 있더라고요. 네네. 뭐 납땜 냄새도 네, 나고 네, 막 맞아요. 그랬었어요. 네. 그래서 네, 그 이제 설명도 자세히 듣고 이 귀에다 이 본 뜨는 거 뭐 그런 걸 얘기도 듣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듣고 온 얘기를 또 아침에 뭐 간단히 뭐 차 한잔 마시는 자리에서 이제 아마도 1991년쯤으로 생각하는데 그때 얘기를 한번 심상돈 대표님이 해주시죠. 이게 그 91년도인데 1991년도인데 밑에서 그러더라고요. 큰 벤츠 차가 도착이 됐대요. 그래서 그러고 이제 그때 비서실장이 이제 모시고 왔는데 그때 그 미국에 청각사가 제이미 라말로라고 있습니다. 네. 그 친구가 거기서 피트를 한다고 우리가 광고를 했었어요. 조그맣게 광고를. 근데 그때 마침 신문에. 네. 근데 그때 윤덕선 이사장이 오실 때 사람이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그때요. 그때 이 줄이 서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때 우리가 하루에 한 50개 정도 판매했습니다. 와, 하루에 50개요. 네. 그래서 이제 광고도 조그맣게 냈었는데요. 그때 뭐라 하냐면 전문가가 온다고 그랬거든요. 미국의 전문가가 상담을 했는데 그때 윤석선 사장님도 같이 뵀습니다. 그때 계셨었거든요. 외국에 있었어요. 그래서 이사님 그래서 그때 국내 최초로 우리가 프로그래밍 보청기를 들어왔는데 그 트릴로지라고요. 그 리모트로 컨트롤하고 프로그래밍이 되는 건데 그래서 이렇게 아이팟처럼 해서 처음 국내에 들어와서 그거를 우리 이사장님이 하셨어요. 리모트가 국내 최초 들어온 거예요. 이사장님이 트릴로지를 처음 네, 착용하셨군요. 네, 예. 느끼셨던 것 같으세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이렇게 줄을 서 있고 그러니까 이것이 청각학이 이제 좀 뭔가 미래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그때 그쵸? 이사장님이 그러면서 그때 그게 어떤 효시화된 것 같아요. 이제 이렇게 보청기가 단순한 게 아니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관심이 있구나 하는 생각에 따라서 이제 교육도 필요하고요. 그런 이제 한국에 그 정착도 되고 이제 해야 되겠다는 그 과정을 하겠다는 그런 마음을 결정했던 것 같습니다. 그럼 정석교 전 비서실장님께서는 청각학과 개인적인 친분도 지금도 있으시다면 하나 말씀해 주세요. 조카님이신 이상민 교수님. 아니 우리 셋째 처남의 아들이거든요. 근데 그걸 전 몰랐어요. 네. 우리 학교에 간지 몰랐다고. 한림대학교 청각학과 간 줄 간줄 모르셨어요? 몰랐어요. 입학한 줄 모르셨어요? 02학번 이성민 전혀 몰랐어요. 네. 우리 학과에 갔대. 그래서 내가 그러면 정석교 비서실장님도 모르는 사이에 조카분이 그럼. 한림대학교 청각학 전공을 하시고 미국 가서 공부하시고 오셔서 또 교수가 되신 것이군요. 그래서 내가 아주 굉장히 기특하게 보지요. 안녕하세요. 네. 정문서 병원장님 참 오래간만입니다. 네, 오랜만입니다. 윤덕선 명예이사장님께서 1990년경 그런 보청기를 사용하고 계셨는데 혹시 이와 관련해서 어떻게 구매를 하셨는지 그 사용은 어떻게 하셨는지 청각 관리는 어떻게 하셨는지 아시는 부분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때 윤덕선 이사장님이 보청기를 좀 오랫동안 사용하신 거는 저도 알고 있었는데 제가 들은 얘기로는 당시 외국에 나가서 많이 보청기를 갖다가 구입도 하시고 근데 그러시다 보니까 여기 국내에서 AS에 또 문제가 있고 그래서 조금 어려움도 있었다 이런 얘기를 제가 전해 들은 것 같습니다. 그 당시 근데 우리나라 보청기 이런 여러 가지 그런 발전 단계가 굉장히 열악했기 때문에 아마 정확하게 그 당시에 또 종래 실제로 많이 모여 있었어요. 보청기 회사들이 그쪽에. 그래서 그쪽에서 어디서 어떻게 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외국 나가실 때마다 손을 보시고 보청기를 또 구입하시고 남북의 미국이나 일본이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해요. 그래서 그 정도까지 얘기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윤덕선 명예이사장님과 그 한강성심병원의 난청 클리닉을 설립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설립하게 되셨을까요? 그 당시 한강성심병원 이비인후과 과장님이셨던 박문서 병원장님이 먼저 권유를 하셨는지 아니면 명의사장님께서 먼저 이 이슈로 병원장님께 논의를 하셨는지 그 과정을 한 번만 말씀해 주십시오. 네. 93년도인가 제가 이제 2년도인가 3년도에 그 코클러 임플란트를 그 한 열흘 시행을 갖다가 했었습니다. 그때는 그렇게 흔하게 하는 건 아니었기 때문에 조금 매스컴도 타고 이사장님도 그걸 아시게 됐죠. 그래서 당신께서 귀가 안 좋으시니까 저를 한번 부르셨어요. 그래서 당신의 귀에 대해서 상담을 좀 해드리고 앞으로의 그 예후 같은 것을 우리가 설명 같이 하는 그 와중에 청각 검사나 여러 가지 청각 그 학문, 청각학 전반에 대한 그런 발전이 꼭 필요할 것 같다는 점에서 사실은 이사장님하고 저하고 비슷한 의견을 갖고 있었던 겁니다. 더군다나 이사장님 당신께서 귀가 안 좋으셨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우리 대학에 이런 것을 갖다가 좀 잘 발전시킬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보는 거 어떻겠냐는 이제 그런 얘기가 자연스럽게 같이 나왔고 저도 그 과를 발전시키는 의미에서 너무나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 제가 이정학 교수님이 이제 국내에 가끔 오셔서 강의도 하고 그러셨는데 제가 이정학 교수님의 연락처를 제가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 제가 연락을 갖다가 드렸고 저희들의 그 조건 여러 가지 말씀을 갖다가 이제 드렸고 또 이정학 교수님이 그때 또 흔쾌하게 허락을 하셔가지고 이제 같이
동료로서 같은 병원에서 일하는 그런 사이가 됐었죠. 박문서 교수님의 컨택에 응하셨던 케이스가 아니겠습니까? 어떠한 조건으로 그 컨택이 들어와서 응하시게 되셨는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그때 이제 연대, 단국대, 아주대, 서울대, 한림대 5군데는 사실은 오퍼는 받았어요. 근데 다른 4군데는 정식 교수를 주는 게 아니고 클리닉 펠로우 형식으로 해서 내가 하는 거 1, 2년 보다가 되는 이런 오퍼였고 나도 그게 별로 관심이 없었고 근데 한림대에서는 박문서 교수님은 아예 그냥 의과대학 정식 교수로서 전임 교수로서 오퍼가 들어온 거예요. 나의 경력을 미국에서 모든 경력을 다 100% 인정해 준다는 조건으로. 그래서 야 이거는 다른 데와 너무 다르다. 그리고 인터뷰도 없이 그냥 바로 채용하겠다고 그랬는데 그때 당시나 통하지 요즘에는 그렇게 했다면 다 문제가 될 거예요. 네, 아주 파격적인 그렇죠. 조건이었네요. 어떻게 그렇게 파격적인 조건을 제시하게 될 수 있었을까요? 네, 그게 뭐 조언자의 그 뜻으로 될 일은 아니었고요. 그 전에 이 사장님과 사전 교감을 나누면서 어느 정도 무리한 그런 조건일 때도 우리가 이 일을 갖다가 한번 성사시켜 보자 하는 그런 의중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네, 이 사장님이 많이 도와주신 덕분이죠. 네. 한 가지 연구로 추가하고 싶은 것은 이제 그런 신분도 의과대학 전교수로 바로 전임 교수로 처음부터 되는 것도 파격적이었는데 내가 한번 해보자 그러고 원하는 걸 다 적어봤어요. 이러이러한 장비를 이러이러한 면적에 다 해줬으면 아주 좋겠다는 걸 했는데 다 해주리라고 생각 안 했는데 그대로 100% 해주겠다고 바로 답변이 온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건 뭐 안 갈 이유가 없네 그러고 이제 사실은 뭐 이제 결국은 그게 한림대학 쪽에 청각학이 이제 발전하는 그런 기틀이 된 거고 저희 과도 이제 그런 일로 인해 갖고 국내에서 그런 그 가장 현대적인 청각 시스템을 갖다 갖추게 된 계기죠. 그래서 여러 가지로 뭐 그거는 윈윈하는 계기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당시 그 공간과 어떤 비용 문제가 있었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사장님이 적극 도와주신 덕분에 일을 잘 순조롭게 처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 사장님께서 강력한 의지가 있으셨네요. 네, 이 사장님이 그 워낙 당신의 귀가 안 좋은 관계 때문에 그 방면에 관심이 많으셨고 또 국내에서 해결이 안 되는 문제 때문에 어려움도 많이 겪으신 걸로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더욱 절실하게 이제 그런 생각을 미치신 것 같아요. 거기다가 이제 우리 과의 문제가 같이 이렇게 결합이 되니까 밖에서 보시기에는 좀 의아스러울 정도로 일이 잘 풀렸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내부적으로는 그러한 또 저희 나름대로의 절실함이 있었습니다. 난청 클리닉 설립과 관련해서 함께 하신 부분이 있으면 자유롭게 말씀해 주십시오. 장소나 위치나 이런 부분을. 네, 일단은 그 기계들을 세팅하는 과정에서 이제 좋은 스페이스를 구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 당시로서는 뭐 여러 주변에서의 좀 반대도 있었지만 병원에서 가장 좋은 자리에 국내에서는 그 당시로는 어디도 갖추지 못한 최신 장비의 청각 시설을 갖다가 갖췄습니다. 일단 그렇게 거기에 이제 이정학 교수님이 오시니까 그게 시작이 돼서 저희들이 많은 일들을 할 수가 있었죠. 그 중에 얘가 이제 우리가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보청기 워크숍을 시작을 했어요. 그 당시로는 보청기 워크숍은 뭐 별로 다른 데서 생각할 수 없는 이제 그러한 주제였는데 그때 정말 많은 분들이 오셔갖고 들어주시고 그 기억이 지금도 납니다. 네. 그 보청기 워크숍이라고 불렀나요? 그게 매우 성공적이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성공적이었는지 혹시 두 분께서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네, 그때 우리 박문서 과장님하고 생각하기에는 100명 남짓 그래서 하루면 될 걸로 생각했는데 지원자가 뭐 거의 400~500명 정도가 돼가지고 뭐 스페이스도 안 되고 그래서 3번으로 나누어서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100명 정도를 예상하셨는데 500명 정도 오신 400~500명 정도 신청을 예, 400~500명 정도 예상을 할 정도로 보청기 워크숍이 매우 성공적으로 진행을 됐고 한 3회를 진행하셨나요? 그렇죠. 예. 유광선 교수님 그때 그때 그 유명하신 이비인후과의 기라성 같은 교수님들도 다 와서 거의 다 들으셨고 오셨죠.
거의 다 오셔서 강의도 하고 들으시고 들으시고 네. 들으시고. 그래서 그때 그렇게 많이들 오시는 거 보고 아, 이게 우리나라에서 이런 그 보청기에 대한 그런 지식에 대한 목마름이 굉장했었구나 아, 하는 걸 갖다가 좀 새삼스럽게 느낄 수가 있었죠. 한국에서 윤덕선 명예이사장님 뜻으로 1993년 한강 성심병원 1층에 아주 좋은 위치인 난청 클리닉으로 청각학 임상의 포문을 여신 것으로 두 분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윤덕선 명예이사장님께서 1996년 3월에 돌아가시기 전에 보청기 피팅과 청각 관리를 해 주셨을까요? 네, 94년 네. 8월 1일부터 근무를 시작했고 와서 보니까 한강 성심병원 입구에 있는 1층이더라고요. 1층 아주 가까운 자리, 좋은 자리인데 그대로 엘리베이터 딱 13층 올라가니까 이사장실이더라고요. 오르락 내리락 하시면서 들려서 이제 만나고 그랬는데 처음에 만나고 나니까 정석교 비서실장님이 보청기를 한 양손에 5개씩 한 10개 정도 가지고 내려왔더라고요. 다 좀 분석적으로 해보고 그게 다 이사장님 보청기였군요. 그리고 이제 이사장도 내려오셔서 검사도 하고 다시 한번 조정도 해보고 그런 과정을 겪었죠. 윤덕선 명예이사장님 외에 보청기 피팅을 하신 분 중 기억나시는 분이 있으실까요? 몇 사람이 떠오르는데 재미있었던 이 춘천시장인데 국회를 가려고 미리 예약을 해놨다가 들려서 보청기 조율받고 그리고 국회를 하고 나중에 갔다 와서 이 효과가 더 좋았다 아주 고맙다고 그러게 기억이 나고 유명인들이 많았죠. 근데 그 중에서 또 제일 기억에 남는 분은 김수환 추기경님. 김수환 추기경님은 이제 현재 이사장이 모시고 왔죠. 그 이후로 보건복지부 장관 하셨던 차은공 교수님께서 그때는 부총장님이셨어요. 그렇죠. 부총장님인데 저희 만나자고 해서 교육 프로그램을 한번 만들어놨거든요. 이제 이사장하고 얘기를 했었던 것 같은데 어쨌든 그 부총장님께서 학부를 만들기가 더 어려운가 보더라고요. 네. 석사과정보다. 나는 이제 청각이라는 학문을 수준을 좀 높게 하기 위해서 석사과정부터 시작하고 싶었죠. 학사는 나중에 오히려. 근데 어쨌든 그것도 원하는 대로 잘 되었죠. 그래서 학사는 2001년에 언어청각 학부생이었죠. 네. 이제 부총장님이 나중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되셔가지고 청각학을 이제 도와주고 싶어서 장관실에 와서 청각학을 한번 얘기를 해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준비해서 한 20분 정도로 파워포인트 만들어서 강의를 하는데 그 자리에 국장, 과장, 보건복지부 장관실에서 장관이 와서 앉을 때 청각학이 이러한 것이고 앞으로 이러이러해서 이 분야에 자격증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 자격증을 빨리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 말 했더니 다 있는 자리를 가능하면 빨리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어떻게 좋은 인연으로 시작이 돼서 우리 이정학 총재님과 같이 의기투합해서 우리나라 그 청각학의 시작을 갖다가 제 눈으로 보게 된 것도 굉장히 영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뭐 아시아에서는 그래도 우리나라의 청각학이 아주 제일 앞서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것도 굉장히 많이 수고를 갖다가 하셨는데 뭐 앞으로도 점점 더 발전해야죠. 세계를 뻗어가는 청각학이 되길 바랍니다. 윤덕선 명예이사장님의 뜻으로 청각학이 한국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교육부와 보건복지부의 허가를 받아 서울 캠퍼스의 사회복지대학원 내에 재활학과 청각학 전공 연구과정과 석사과정을 한국에서 처음 청각학 교육으로 개설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네. 이 과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이것이 이제 메디슨이라고 하는 곳에서 실습 비슷하게 병원, 무슨 재활센터 이런 데가 많이 돌아다녔어요. 그 댕기는 중에 상당히 유심히 본 거 하나가 미국의 오디올로지스트, 청각사 자격증을 가진 전문가들이 특히 노인성 난청,
그런 문제를 도와주는 모습을 보고 제가 상당히 인상 깊게 보고 그게 앞으로 그 고령사회 노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 이게 상당히 중요하겠구나 하는 그런 경험을 하고 그래서 제가 귀국을 했어요. 귀국을 해서 92년에 제가 1992년에 귀국을 했는데 귀국하자마자 제가 우리 한림대학교의 부총장이 됐어요. 네. 이 부총장이 되면서 그때 이제 조금 시간이 지나면서 사회복지대학원을 만들자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가지고 1997년입니까? 그때 이제 사회복지대학원을 만드는 작업을 제가 부총장으로서 대학원을 만들고요. 그때 아마 서울에 지금 서울 캠퍼스. 예, 서울 캠퍼스죠. 춘천이 아니고 서울 캠퍼스에 대학원을 만들 수가 있었어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서울 캠퍼스에 사회복지대학원을 만들고 네. 그 안에 청각학을 공부를 하는 연구과정 또는 석사과정을 개설하자 네. 하고 제가 추진했는데 그 배경은 제가 위스콘신에서 예. 노인 문제를 공부하다가 그 청각사 네. 오디올로지스트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구나 하는 인상을 받아서 네. 사회복지대학원에서 특수과정으로 네. 청각학 과정을 열자 네. 이렇게 해서 열렸습니다. 네. 그게 그래서 아마 청각학 과정이 어떻게 보면 그 당시 우리나라에서 최초인가 모르겠는데 그렇게 열려가지고요. 그래서 그때 우리가 보건복지부하고 이야기해서 이 청각학 과정에 졸업을 하면은 청각사라는 자격을 주는 그런 것을 제가 보건복지부에도 이야기했고 그래 하려면 자격증을 받으려면 교육과정이 있어야 되니까 또 그것도 교육부도 이야기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 제가 교육부나 또는 보건복지부하고 이야기해서 이 청각학 과정 만드는 것에 대해서 제가 일을 좀 했던 것 같습니다. 옛날에 우리나라는 그런 전문가가 없고요. 그런 학교 과정도 별로 없이 그냥 이렇게 지내는데 이제 세상이 많이 바뀌고요. 특히 고령 사회에서 노인 문제가 많이 커지고요. 또 장애인 문제도 많이 커지고 하니까 이게 청각, 청능의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고요. 근데 그런 것을 도와주는 전문가 손이 자꾸 필요한 쪽으로 그렇죠. 사회가 바뀌면서 네. 아, 그때 그런 과정을 잘 만들었구나. 네. 그런 생각을 네. 제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는 중에 제가 이제 1999년 네. 또는 2000년 넘어가는 그 시점에 이제 보건복지부 장관이 장관님을 됐어요. 하셨죠. 아시다시피 2000년은 우리나라가 고령화 사회로 노인 인구가 전체 7% 넘어서서 고령화 사회로 가는 그런 시점이고 네. 그 노인 문제가 굉장히 커져가는 시점이고요. 네. 또 뭐 이렇게 장애인들의 문제도 굉장히 커져가는 시점에 제가 이제 보건복지부 장관을 하게 됐는데 당연히 제 전공에 따라서 그 관심이 있다 보니까 네. 그런 청각사 이런 거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는데 마침 우리 한림대학교에 이정학 교수님이 저한테 한번 찾아오고 이렇게 할 때 제가 그거를 이정학 교수한테 기회를 드렸는데 우리 보건복지부의 국장과장의 공무원들을 네. 만나서 네. 청각학 과정에 대해서 좀 설명도 하고 네. 하라 그런 이야기를 내가 했던 것 같고요. 예. 그래서 그것이 이제 보건복지부 공무원들한테도 잘 전달이 돼서 예. 청각사 과정 이런 것도 좀 하면 좋겠다 했는데 제가 그 청각사 과정에 대해서 좀 뭐라 그럴까 좀 애착을 생각을 했던 거는 아까 이야기했던 대로 미국에서 네. 공부하면서 돌아다녀 보니까 청각사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고 네. 그것도 상당히 잘하고 있고 네. 특히 그 노인들의 난청 문제에서 굉장히 큰 일을 하고 물론 그 이비인후과 병원이나 의원이 다 있지만 청각사들의 전문적인 그런 어떤 그 뭡니까 지식 경험으로 청각사 역할을 하는 것이 노인들의 삶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된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네. 그때도 뭐 보건복지부에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이정학 선생하고 네. 만나보고 이야기해라 네.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보청기에 대해서 잘 아는 청능서가 그걸 잘 도와주고 네. 그리고 뭡니까 테스트도 하고 네. 그리고 또 사용하도록 뭐 도와주기도 하고 네. 그런 기능이 일반 의료 영역 예. 의료 영역을 넘어서 그런 전문 영역이 필요하다 네. 하는 것을 제가 네. 직접 보고 느끼고 있어서 예. 그런 점에서 어떤 청능사의 역할이 필요하기 때문에 네.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그 제도도 도입하고 네. 그리고 그분들의 역할이 확대되면 네. 특히 노인들의 삶의 질
또는 장애인들의 삶의 질, 우리나라가 발달하면서 그런 분야에 수요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영역의 그 국민들의 삶의 질의 향상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해서 앞으로 청농사 제도의 어떤 그 발전, 그가 되기를 바랍니다. WHO에서는 이러한 청각 관련 서비스 문제를 복지 모델로 얘기하고 있기도 합니다. 의료 영역 말고 복지 영역이라고 하는 거는 그런 의료적인 진단 치료 기술 영역을 넘어서 일상생활에서 네. 그 청각 능력의 문제, 예를 들면 난청의 문제를 도와주고 해결하면은 노인들의 삶의 질이 굉장히 높아지는 거죠. 노인들의 삶의 질이 높아지는 것이 복지 영역이죠. 그가 이 노인들의 난청 문제와 이거는요, 복지 영역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고 특히 노인복지에서 굉장히 중요한 영역이 되기 때문에 의료 영역과 별도로 복지 영역에서 이 난청 문제를 해결하고 또는 청능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것을 누군가 도와줄 시스템이 있어야 되죠. 네. 네. 노인 문제를 해결하는데 이 그런 청능사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1997년 3월에 한림대학교 서울센터 사회복지대학원 내에 재활학과를 개설했고 그 안에 청각학 전공을 먼저 개설해서 운영했어요. 이렇게 아주 운영이 잘 되었어요. 그래서 2년 후쯤 1999년에 언어병리학 전공도 제 원래 전공이 부전공이 언어병리학에서 언어병리학 전공도 1999년에 개설을 했는데 그것도 아주 운영이 잘 되었어요. 그래서 2000년에 윤대원 이사장님과 한림대학교 내에 언어청각학부도 개설을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시작이 되었는데 그때 자연과학대학 내 여러 학과의 도움으로 언어청각학부가 자연과학대학 내에서 자리를 잡게 되었죠. 그래서 2001년 3월에 그 당시 한림대학교 의과대학 재활의학과 소속으로 있던 김진숙 교수를 청각학 주임 교수로 임명을 하였고 그해 가을에 고동훈 교수님이 이제 언어병리학 전공으로 들어오시게 되었고 그 이후 배소영 교수님도 합류하게 되었죠. 2003년부터 한림대 평촌성심병원에서 김영렬 교수님과 함께 난청 클리닉을 운영하게 되었어요. 그 당시 여러 가지 경험들이 아주 많이 있지만 가장 그 기억에 남는 것은 한림 청각 세미나를 개설해서 100회 이상을 청각학 교수님들과 이비인후과 교수님들이 함께 아주 재미있게 운영했어요. 새로운 정보 교환도 많이 하였고 근데 아쉽게도 코로나가 발생하면서 지금 잠시 중단되어 있는 상태인데 한림 청각 세미나를 청각학 교수님과 이비인후과 교수님들이 다시 협력해서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